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중심입니다. 2026년 1월 30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1%나 폭락한 거예요. 온스당 120달러였던 게 78달러로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폭락이냐면요. 1980년 3월 이후로 46년 만에 최악의 낙폭이에요. 1980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헌트 형제 사건이죠. 텍사스 석유 재벌 헌트 형제가 은 시장을 독점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은 가격이 하루에 50% 넘게 폭락했던 그 유명한 사건 말이에요. 그런데 2026년 1월 30일 그거랑 비슷한 폭락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은 가격이 무려 250%나 올랐거든요. 투자자들이 은의 시대가 왔다면서 열광하던 바로 그 순간에 폭락이 터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대혼란 속에서요.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폭락했는지,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은 왜 세계와 반대로 움직였는지,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정확한 숫자부터 볼게요. 블룸버그하고 로이터, 그리고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에서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2026년 1월 30일 뉴욕 코맥스은 선물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침에 시장이 열렸을 때 가격이 온스당 114달러 50센트였어요. 그러다가 한때 120달러까지 올라갔죠. 역대 최고가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저가가 78달러 53센트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장 마감할 때도 78달러 53센트. 하락률이 정확히 31.4%예요. 현물 은 가격도 비슷했어요. 온스당 83달러 45센트에 거래되면서 20% 급락했고요. 금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금 선물은 11.4% 떨어져서 4,745달러에 마감했고 현물 금은 약 9% 하락한 4,895달러에 거래됐어요. CNBC하고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2026년 1월 31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역사상 은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날들을 꼽아보면요. 1등이 1980년 3월 27일이에요. 50% 폭락. 이게 헌트 형제 사건이죠. 2등이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2026년 1월 30일 31.4% 폭락. 3등이 2008년 10월 24일인데 18% 떨어졌어요. 금융위기 때죠. 46년 만에 두 번째로 큰 폭락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폭락 직전까지 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봐야 해요. 2024년 10월에 은 가격이 온스당 약 32달러였어요. 그게 2025년 12월에는 85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2026년 1월 29일 하루 전날이죠. 120달러를 찍었어요.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78달러로 떨어진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2024년 10월부터 따지면 약 275% 상승한 다음에 폭락한 겁니다. 이 숫자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하고 불리온 레이츠라는 귀금속 시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급등 후 급락은 시장에서 뭘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과열 후 조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은 반드시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1월 30일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블룸버그하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영어로 C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26년 1월부터 실버 선물 유지 증거금을 대폭 올렸어요. 이전에는 약 10%에서 12% 수준이었는데 바뀐 규정은 15%에서 16.5%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더 많은 돈을 예치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억 원어치 실버 선물을 거래하려면요. 이전에는 1천만 원만 증거금으로 내면 됐어요. 근데 규정이 바뀌고 나서는 1,550만 원을 내야 해요.
갑자기 55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강제 청산됩니다. 톱스타 뉴스에서 2026년 2월 1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6년 1월 30일 실버 선물 시장에서 발생한 이번 급락은 마진 규정 강화에 따른 강제 청산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강제 청산이 시작되면 악순환이 생겨요. 어떤 악순환이냐면요.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강제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증거금 부족 상태가 돼요. 그럼 또 강제로 팔아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죠.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면서 폭락이 더 커진 겁니다. 2026년 1월 29일 밤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어요. 케빈 워시가 누구냐면요. 보수적인 중앙은행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장에서는 그를 매파라고 봤죠. 매파가 뭐냐고요?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장 반응이 어땠냐면요. 달러 지수가 급등했어요. 국채 수익률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하고 실버 같은 안전자산이 폭락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금이랑 실버는요. 금리가 낮을 때 잘 올라요. 왜냐면 금리가 낮으면 예금해봤자 이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실버에 투자하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높아질 것 같으면요. 금하고 실버를 팔고 예금이나 채권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케빈 워시 지명 소식을 듣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겠구나. 그래서 일제히 금하고 실버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자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완화되고 달러화가 치솟으며 금과 실버 가격이 동반 폭락했다고 분석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현대 금융시장의 특성이에요. 바로 알고리즘 거래죠. 요즘 선물 시장에서 거래량 중에 상당 부분이 AI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사고 팔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매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돼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어떤 악순환이냐면요. CME에서 마진 규정을 강화했죠. 그럼 강제 청산이 시작돼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알고리즘 손절매가 발동돼요. 대량 매도가 나오죠. 가격이 급락하죠. 그럼 또 다른 알고리즘 손절매가 발동돼요. 더 큰 폭락이 오는 거예요. 벤징가 코리아라는 금융 전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22V 리서치라는 회사의 애널리스트 제프 제이콥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버는 10월 말 이후에 약 160% 상승했는데 몇 시간 만에 가치의 거의 3분의 1을 잃었다. 이런 움직임의 속도와 규모가 양적 전략과 레버리지 소매 투자자들의 과도한 몰림 현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레버리지 ETF의 낙폭은 더 컸어요. 프로셰어스 울트라 실버 ETF라고 AGQ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2배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이게 하루 만에 70% 이상 폭락했어요. 계산상으로는요. 실버가 30% 떨어지면 2배 레버리지니까 60% 떨어져야 되는데 강제 청산이랑 패닉 매도가 겹치면서 70%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던 그 순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2월 6일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요.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 상위 종목 4위가 KODEX 은선물이에요. 얼마를 샀냐면요. 3,73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3,73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개인은 지난달 13일부터 3주 넘게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다. 3주 넘게 계속 사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인은요, KODX 실버 선물을 562억 원어치 팔았어요. 순매도 1위였습니다. 기관은요, 3,281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순매도 4위였고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월가의 큰 손들이 도망갈 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어요. 아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전진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 가격 매력을 봤어요. 실버가 2024년에 32달러였다가 12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게 78달러로 떨어진 거예요. 한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120달러까지 갔던 건데 78달러면 싸지 않나? 숫자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기 트렌드에 대한 확신이에요. 실버 가격이 왜 올랐는지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다 실버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산업들이 어디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바로 여기 한국이에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차의 전기차, 하나큐셀의 태양광.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실버가 들어가요. 한국 투자자들은 자기 나라 산업을 믿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인의 역사적 DNA예요. 우리는 1997년 외환 이때 뭘 했죠? 금 모으기 운동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주식 저가 매수로 수익 냈어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는요, 동학개미 운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한국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어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이 먹혔을까요?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실버 가격이 약 90달러예요. 1월 30일 저점이 78달러였으니까 거기서 15% 올랐어요. 저가 매수에 성공한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사들인 3,733억 원어치 실버 선물은 불과 며칠 만에 4,300억 원 가치가 됐어요. 567억 원의 수익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요. 이게 단순한 투자 성공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국인의 힘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큰 손들이 도망칠 때 우리는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 산업을 믿고, 우리 판단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의 저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종이 실버 실물 실버의 괴리입니다. 톱스타 뉴스 보도를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와요. 코맥스하고 LBMA,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 금고의 실물 실버 재고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대요. 그리고 즉시 인도 가능한 실버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백워데이션 현상도 나타났고요. 상하이하고 두바이 현물 시장에서는요, 서방 현물과 대비해서 온스당 최대 20달러의 프리미엄이 형성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물 시장에서는 실버가 폭락하는데 실물 시장에서는 실버가 귀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물 시장의 특성을 보면요, 실물 실버가 없어도 계약만으로 거래가 가능해요. 레버리지로 큰 물량을 거래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고 팔아요. 근데 실물 시장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전 세계 연간 실버 생산량이 약 8억 2천만 온스예요. 산업 수요가 전체의 56%고요. 광산 증산은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톱스타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세계 최대 실버 생산업체 프레스니오가 종이로는 무한정 팔 수 있지만 실물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기적으로는 실물 수급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금융시장에서는 심리가 가격을 움직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실물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종이 실버를 이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실물 실버가 이겨요. 한국 투자자들이 봤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단기 공포가 아니라 장기 본질을요. 이번 실버 가격 폭락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제조 원가가 절감되는 거죠. 은을 많이 쓰는 한국 기업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요, 반도체 회로 연결해 실버를 써요. 실버 가격이 30% 떨어지면 원자재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하나큐셀,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회사들은요, 태양광 패널 전극에 실버가 필수예요. 실버 가격이 떨어지면 패널 제조 원가가 떨어지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회사도요, 일부 배터리 부품에 실버를 써요. 원가 경쟁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2025년에 실버 가격이 120달러까지 오르면서 이 기업들이 원자재비 부담이 컸거든요. 이번 폭락으로 숨통이 트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중국도 실버를 많이 써요. 특히 태양광 패널이요.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를 생산하는데
실버 가격이 오르면 중국 패널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거든요. 실버 가격 폭락으로 한국하고 중국 모두 원가가 떨어졌지만요.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기술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보다 기술력이 앞서요. 같은 원가 절감 효과를 받아도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들이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삼성의 첨단 반도체, 한화의 고효율 태양광 패널, LG의 프리미엄 배터리, 이런 제품들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능하고 품질로 승부하는 거죠. 원가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거기에 기술력까지 더해지면 무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제조업의 저력이에요. 세계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 기업들은 더 강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삼성이 뭘 했죠? 반도체에 올인했어요. 지금 세계 1등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현대차가 뭘 했죠? 품질 혁신했어요. 지금 세계 토보 자동차 회사예요. 2020년 코로나 때 우리 기업들이 뭘 했죠? 비대면 기술 개발했어요. 지금 K-방역, K-의료가 세계 표준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더 강해졌어요. 이번 실버 가격 폭락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절감의 기회를 잡아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단계 도약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실버 폭락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024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버 가격이 275% 올랐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자산은 반드시 조정을 받아요.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시장에는 중력이 있어요. 너무 높이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요. 이건 물리법칙처럼 확실한 시장 법칙이에요. 레버리지 ETF인 AGQ는 하루 만에 70% 폭락했어요. 2배 수익을 노렸다가 마이너스 70% 손실을 본 거예요. 레버리지는요, 상승장에서는 천사지만 하락장에서는 악마예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예요. 아니, 강제 청산까지 당하면 손실이 훨씬 더 커져요. 선물 시장에서는 패닉 매도로 30% 폭락했지만요. 실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에요. 단기 가격 변동과 장기 수급 트렌드는 다릅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에요. 단기에는 감정이 가격을 만들지만 장기에는 가치가 가격을 만들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 때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샀어요. 그리고 2주 만에 15% 수익을 냈어요. 물론 모든 역발상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요. 구조를 이해한 역발상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는 것, 남들이 탐욕에 휩싸일 때 조심하는 것, 이게 투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실버가 폭락, 그 짧은 헤드라인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진 규정 강화, 케빈 워시 지명, 알고리즘 거래, 종이 실버와 실물 실버의 괴리, 한국 투자자들의 용기, 한국 기업들의 기회, 모든 게 팩트예요. 모든 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산 시장의 변동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있어요. 수급 논리가 있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요, 한국 투자자들의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때, 월가의 큰 손들이 도망칠 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자리를 지켰어요. 3,733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산업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했던 그 DNA, 2020년 동학개미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용기가 2026년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성공이었어요. 2주 만에 15% 수익.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고요. 앞으로도 시장은 흔들릴 거예요. 공포도 올 거고 위기도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흔들림 속에서 기회가 생긴다는 걸. 그 공포 속에서 용기를 낸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왜 갑자기 올랐지? 왜 갑자기 떨어졌지? 누가 이득을 보지? 누가 손해를 보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다 보면요, 시장의 진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기회를 발견할 겁니다.
앞으로 경제의 중심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도요. 한국 투자자들의 저력도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입니다.